자, 여러분 이제 1930년도 독립운동을 보겠습니다. 1930년도 독립운동을 보기 전에 먼저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야 일본이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까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세계사를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사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19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갑니다. 만주 사변을 통해서 만주를 쳐들어가는데요. 이 만주를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잠시만요.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그리면 아니 화살표가 있지. 자, 만주를 쳐들어갔습니다. 만주를 쳐들어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1929년에 대공황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만주 사변이나 중일 전쟁은 전부 다 일본군 내에 어떤 강경파들이 이렇게 거의 무의식 중에 저지른 사고라고 봐야 되는 확률이 더 높아요. 일부 누군가의 일탈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전쟁이긴 한데요. 어쨌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많은 식민지를 통해서 블록화 시켜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했던 나라들과 달리 일본은 그런 식으로 대공황의 극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블록화 정책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 자기의 본토보다 식민지가 거의 몇십 배는 더 컸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에게 있어서 지금 대공황의 가장 큰 이유가 선생님이 통합사에서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건 역시 소비의 둔화라 그랬어요. 그 소비의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나라의 물건을 외부에다 강제로 팔기 위해서. 그런데 강제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팔려면 그래서 그 나라를 대충 식민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물건밖에 살 수 없도록 그 나라의 화폐만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식민지 모든 영국의 식민지들은 자기네 나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영국의 파운드화만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안 팔리는 물건들, 영국에서 소비가 둔화된 물건들을 그 식민지에 강제로 내다 팔면서 외부로는 보호관세를 쌓아서 외부 물건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블록화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런 블록화를 하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식민지가 일본 본토보다 작은 여기 일본 본토보다 작은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자원이 많이 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외부에서 자원을 사와야 됩니다. 대공황에서도 자원을 사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왜? 보호관세라는 건 외부 물건이 내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겠다는 거지. 어 자기네 나라 자원을 사주는 것 자체는 결국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외국에서 자원을 사왔더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다시 상품을 만들어서 되팔아야 되는데 그 되파는 과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보호관세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외부에서 자원을 사온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필요한 군수 자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남면 북양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남면 북양 정책의 배경이고요. 그 과정에서 남면 북양 정책을 해도 원자재가 모자란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자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본은 석유라든지 또는 필요한 대부분의 그 자원들을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주국을 때리고 났더니 일본은 A, B, C, D 포위망에 걸려버립니다. A는 아메리카를 얘기하고요. B는 이 지역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 인도나 미얀마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C는 여기 중국, 그 다음에 여기 D는 네덜란드, 더치 이 A, B, C, D 포위망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중일 전쟁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인구가 일본의 몇십 배나 되는 나라고 큰 나라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1차 대전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전국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도 하루아침에 중국을 멸망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일본에게 천연 자원을 판매하지 않던 미국 때문에 일본은 어디로 진출하고 싶어 하냐면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천연 자원을 노리고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 자원을 먹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떠한 태평양에 있는 함대를 박살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함대를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예컨대 영국이 이쪽 방향에서 미국이 이쪽 방향에서 압박을 주게 되면 일본은 양쪽으로 다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여기 하와이에 있는 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나름대로 해군 총대장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개념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마모토 이소로코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버드나 보스턴에서 유학을 했을 때 미국의 어떤 생산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일화로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멎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여학생이 그걸 고쳐줬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여학생들마저도 기계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훌륭한 땅에서 나오고 있는 천연자원이나 수많은 그 산업시설의 결과로서 일본이 마음먹고 상대하는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끝까지 전쟁을 반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좋다. 자,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한 번에 부셔버린 다음에 미국에서 새로운 함대가 등장하기 전까지 태평양을 점거하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만은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코스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지만 이렇게 가면 들킬 테니까 거의 이런 식의 항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돼요. 예. 그런 통해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기습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봤는데 문제는 이 효과를 보는 과정에서 전함은 다 부셨지만 그 지역에 예컨대 뭐 유류 창고라든지 나름대로 회복할 기미를 주고 때려버리는 바람에 기습 작전을 성공했지만 완전히 박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태평양 전쟁에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본 일본은 이제는 꿈꾸고 있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여기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을 거의 완전히 박살내고 이 지역을 먹게 돼요. 예, 이 지역을 거의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동아 공영권 어쩌는 저쩌는 개소리를 하죠. 자, 미국은 여기서 한번 제대로 당한 다음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일본을 막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본에는 항공모함이 7척이 남아있는 반면에 미국에는 3척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요크타운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맨 처음에 요크타운이 이쪽 사노해 해전으로 가서 일본의 항모와 1대1을 떴지만 양쪽 다 터졌는데 일본은 항모 숫자를 방심해가지고 이 지히카쿠를 바로 투입 안 시키고 수리하라고 보냈고 반대로 체스턴 이니스 제독은 이걸 살려서 돌아와라 라는 개념으로 하와이까지 돌아오는 도중에 요크타운을 수리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현재 6대 3이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이 알고 있는 숫자는 2대인 거예요. 왜? 이걸 복구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요크타운을.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전장이 뭐였냐면 미드웨이였습니다. 이쯤에 있을 거예요. 확대시켜보면 이쯤에 있어요. 그 미드웨이에서 이제 미국이 대역전극을 통해서 일본을 때려잡게 되고 그 다음부터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미국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다음부터 미국은 온 전시체제를 통해서 온 공장에서 항공모함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내는 상황이었고 그 찍어내는 물량에 지쳐서 일본은 43년, 44년, 45년 지나갈수록 더 이상 이제 온 곳에서 반격이 들어오는 상황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점점 더 발악을 하면서 각종 희한한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수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과정을 보고 1930년대를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930년도를 보러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이제부터. 자, 먼저 정치부터 보겠습니다. 일제통치 정치부터 볼 텐데요. 정치는 우선 글자 크기를 좀 줄이고요. 첫 번째, 내선일체, 즉 내지와 조선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지는 일본을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
두 번째, 엔터 칠게요. 두 번째,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시킵니다. 황국 신민서사라는 건 천황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드는 글,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왜 북한도 뭐 비슷한 거 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 위대한 후령 아버지 축지법을 쓰시고 솔방울을 던져 수류탄을 던지시는 후령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신사참배를 시키죠. 신사참배. 신사참배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 대해서 절해라 이런 거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본의 종교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전쟁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했던 사람들을 나름대로 신사에 모셔서 신토의 신으로 받드는 게 일본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전쟁 범죄잖아.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절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궁성요배를 시킵니다. 이거는 이슬람교와 비슷하게 이슬람교가 하루에 5번 성지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하루에 3번 천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절해야 된다는 뜻이었고요. 그다음 5번째는 창씨개명을 하죠. 창씨개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창씨개명을 했다고 해서 친일파다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나중에 가면 식량을 배급제로 공급하게 되는데 식량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했었어야 됐어요. 물론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은 친일파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본의 압박이나 또는 일본의 협박에 못 이겨서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김대중이 도요타 다이주라고 창씨 개명을 했고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라고 창씨 개명을 했으니 그들은 친일파다.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서 독립군을 탄압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친일파다. 이런 말은 오히려 적절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창씨개명을 가지고 이 사람이 친일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요것과 비슷한 게 6.25 전쟁 때 예컨대 뭐 어떤 사회주의 행사에 나가가지고 뭐 사회주의 만세 이렇게 하고 쌀을 받아왔다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몰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이런 것을 이야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보란 얘기는 아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식 이름은 한자 4글자를 통해서 짓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황자 구자, 황제, 아들, 개새끼. 그러니까 천황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저항하면서 창씨개명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민족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글과 역사를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조선어 사용 금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식민사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를 없앤다기보다는 너희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개소리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개소리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는 어려울 게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1939년부터 일어났던 39년이 미안해요. 1929년부터 일어났던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 남면 북양 정책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남면 북양 정책의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 블록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배경이라고 쓸게요. 미안해요. 자, 배경.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가 심각해지면서 산업자본가의 보호를 위해 원료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블록화를 통해서 자원을 쌓아서 물건을 만들어도 즉 산업자본가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을 외국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자본가들이 외국에서 비싸게 자원을 사올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값싸게 자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수물자 생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침 산미 증식 계획도 중단됐고요. 그 다음에 공업 원료 확보의 필요성도 있어서 남부지방에는 면화를 기르고 북부지방에는 양모를 기르는, 그러니까 양을 길러서 양모를 얻는 이런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남면 북양 정책.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인적 수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면 북양 정책의 배경이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블록이라면 국가총동원법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어났던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즉 우리가 만주사변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끝났는데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중국은 한국보다 아니 한국이란다 미안해요. 일본보다 훨씬 인구가 많고 땅이 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당시에 자기네들을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했던 일본군도 중국을 한순간에 이렇게 금방 끝내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인 전쟁이 발발한 후에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가 돼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육군 특별 지원병제를 하고요. 요것은 1938년입니다. 아니 미안해요. 38년. 그런데 니네 군대를 지원해서 가라면 갈래? 미쳤냐? 군대를 지원해서 가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걸 만듭니다. 두 번째가 이제는 국민징용령이에요. 이거는 39년. 우리 뒤만 쓸게요. 1900.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국민징용령은 39년이고요. 이것은 16세에서 40세까지의 남성 모든 사람들을 걷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도지원병인데 요건 43년인데요. 요것부터 실제적으로 징병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청소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군대 가자 이러면 가야 돼 학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는 징병제로 보고요. 실제로 징병제가 일어난 것은 44년도. 여기는요 20세에서 30세까지의 남성을 다 데려가는 겁니다. 강제징병이에요. 마지막으로 심각한 거 여자 정신대 근무령. 여자 정신대 근무령도 44년에 일어났던 거고요. 12세부터 40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여자들을 전부 데려갔습니다. 이 중에 일부가 위안부가 되었죠. 아픈 역사입니다. 다음 물적 수탈 볼까요? 물적 수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적 수탈 역시 중일전쟁 발발이 원인입니다. 배경인데요. 그런데 이 배경이 살짝 달라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들은 물자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물자 부족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왜 뭐가 문제였냐면 A, B, C, D 포위망 뭐야 이거? 캡슐화 켜져 있나? A, B, C, D 포위망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특히 아메리카가 이들에게 천연자원을 팔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태평양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쵸? 근데 태평양 전쟁을 벌여서 처음에 태평양대를 때려 부수고 미국에게 나름대로 우위를 점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먹고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나고 태평양의 제해권을 점점 뺏겨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물자 부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속 공출제를 시행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금속류를 다 가져가더니 두 번째는 산미증식 계획을 다시 시행합니다. 산미증식 계획을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산미증식 계획은 단순히 1920년 만에 일어난 게 아니라 1940년에도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이 산미증식 계획은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왼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국민징용령을 통해서 이미 농사지을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산미증식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미공류 공출을 통합니다. 미공류 공출을 시행해요. 그래서 점차 양과 품목이 증가되고 있어요. 즉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걷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것은 39년부터 40년까지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식량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이 말은 식량을 나눠줄 테니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는 소리입니다. 즉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찬압하려고 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전 조선의 도시에서 식량, 쌀의 시장 거래를 금지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으면 짐승이다라든지 사람은 먹고 일을 해야 된다. 밥 먹고 누우면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성스러운 개소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탈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영역이었던 여기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인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한 타임 끊고 20분 안 걸렸네요. 한 타임 끊고 다음 영역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